안녕하세요. 임지원입니다. 이번 시간은 올해 2019학년도 중등 기출문제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해설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문항 하나하나를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해설 들으시면서 그 기출 문제 원문을 뽑아서 보셔도 되고 자료를 올려드린 것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해설 자료를 같이 이제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해설 자료 보시면서 보시면 되는데 문항 하나하나를 보기 전에 올해 기출 문제가 올해 중등 문제가 좀 어떠하였느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또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좀 짚어보고 문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기출 문제는 중등 특수이신 분들이 시험을 보시느라 아무튼 너무 고생 많으셨고, 다들 정말 시험 친 날부터 지금까지도 다들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 게 어려웠다. 너무 처음 보는 것들도 있었고 뭔가 너무 새로웠고 너무 당황스러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죠. 그래서 아무튼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시고 그날 짧은 시간 하루 동안 그렇게 시험을 보시는 것이었는데, 아무튼 문제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시험 보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얘기를 너무 해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체감하는, 제가 이제 가채점을 좀 해드리고 해서 봤더니 사람마다 다르겠죠? 이제 여러분들 뭐 각각 다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 그 긴장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하나 보면서 당황도 하고 좀 막 시간도 쫓기고 하다 보니까 막 어렵다고 느끼신 그 체감한 난이도에 비해서 제가 가채점을 해봤을 때 생각보다 또 점수를 잘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시험 보는 상황이었고 너무 중요한 상황이고 긴장되는 상황이고 문제가 또 이제 새로운 것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셨을 수도 있지만,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시험 본 지가 조금 이제 시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내가 1차 결과가 어떨까를 고민하시면서 2차에 올인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절대 그러지 마시고, 이미 시험은 이제 지나갔고 여러분들은 지금 하셔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2차 대비를 하시는 거예요. 아직 발표가 남았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그냥 보내시면 안 되고, 발표가 나서 그때 막 2차 대비하시려고 하면 늦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1차에 대한 어떤 생각은 이제 일단 덮어두시고 보셔야 합니다. 2차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나 너무 어려웠다고 생각이 든다라고 해서 너무 실망하시거나, 물론 그러실 수 있지만 그런 걸로 너무 지금까지도 이제 막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있으시면 안 되고, 일단은 덮어두고, 또 점수가 의외로 잘 나오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 생각하시면서 2차를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해설을 왜 하느냐? 하지만 우리가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서 시험 문제를 이제 봤는데 뭐 이런 것들은 답이 뭔지도 잘 모르겠다던가, 내가 답을 어떻게 썼는지, 내가 점수를 어디에서 어떻게 받고 어디가 깎였는지는 사실 알고 싶잖아요. 그죠? 그리고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 시간은 제가 뭐 기존에 기출 강의나 이런 것들처럼 막 하나하나를 분석하고 이론까지 설명해드리고 이러진 않고,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시험 보신 분들이 이제 내가 이 문제는 이렇게 풀었고 그거와 비교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정답이었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실 수 있는 차원으로 간단하게 짚어보고 방향을 알려드리고, 그렇게 하고 이제 더 상세한 그런 기출에 대한 해설과 분석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이제 기출 강의에 다 포함이 되는 자료들이 되겠죠. 올해 문제들이니까. 그죠? 그래서 아무튼 그런 식으로 진행한다는 거 알아두시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들 그렇게 체감을 하셨고 하여서 저도 이제 좀 더 분석을 해봤죠. 제가 봤을 때도 문제가, 우리가 기출 문제를 가장 중요한 그런 자료를 생각을 하고 기출문제를 기반으로 공부를 많이 하죠. 그런데 기출문제를 기반으로만 했을 때 올해 시험을 정말 잘 볼 수 있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대략적으로 제가 한번 파악을 해보신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중등 문제 같은 경우도 한 문제 안에 한 내용만을 다루지 않고 여러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비율을 보는 게 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냥 크게 봤어요. 예를 들면 지금 제가 그러니까 뭘 정리를 한 거냐면, 우리가 보통 지금까지 기출을 보면은요, 제가 그것은 다 분석을 해봐서 나온 것인데 2018학년도, 17학년도 뭐 매해 기출문제들이 새롭게 나오지만 그 기출문제 안에 이제 새롭게, 예를 들어서 올해 시험을 보셨는데 올해 본 문제에서 지난 10년치 정도의 기출문제에서 다뤘던 출제 영역 내용을 다 봤을 때 얼마나 겹치느냐를 보면 거의 대부분 90%는 겹쳐요. 그러니까 직전에 나왔던 건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 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공부하는 10년치 정도의 어떤 기출을 다
그 안에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체계적으로 잘 정리하고 숙지를 하면 새롭게 문제가 나온다고 해도 우리가 보는 이론의 틀이 있는데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보통은 뭔가 변별을 주기 위해서라던가 난이도 있는 문제 어떤 차원에서 이게 뭐지? 못 본 건데? 이거 어디서 나온 거지? 이런 문제가 시험 문제를 보면 한 뭐 두세 문제? 많으면 두세 문제 정도가 될 수가 있어요. 그 정도는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때로는 지엽적이기도 하고 또는 새롭기도 하고 그런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많은 분들이 시험 보시면서도 느끼셨겠지만 거기에서 좀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대략적으로 이제 세워봤고요. 첫 번째 전공 A는 총 14문항인데 14문항에서 이제 제가 5문항이라고 한 거는 어떤 한 문항이 통째로 기출에 나오지 않았던 걸로만 낸 건 아니고 어떤 한 문항에 뭔가 기출에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게 다뤄진 부분이 있는 것만 그런 문항을 이제 고른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적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봤더니 어쨌든 그런 게 포함되어 있는 뭔가 그동안 10년치 기출에 나오지 않았던 게 용어든 답으로 써야 되는 것이든 문제 상황이든 뭔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여지는 문항이 A는 14문항 중에 5문항, B 같은 경우는 8문항 중에 뭐 처음에는 뭐 3문항이라고 했다가 하나는 그냥 지우고요. 2문항.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시면 뭐 물론 이 문항 제가 이제 5문항이라고 하고 2문항이라고 정리한 이 내용들이 그 문항 전체가 완전 생소한 거고 너무나 말도 안 되는 내용 이런 건 전혀 아닙니다. 물론 기출에 나왔던 거랑 좀 이제 관련이 되는 것이기도 하고 하지만 그래도 좀 봤을 때 그동안은 다루지 않았던 내용들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문항이 전체 중에 이제 7문항 정도가 되는 것으로 이제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 내용들을 봤을 때 뭔가 굉장히 너무 지엽적이라던가 너무 말도 안 되는 내용이냐? 그렇진 않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뭐 그 문항들이 사실 이렇게 좀 새로운 문항들이 뭐 문제가 뭐냐면 올해는 이 비율이 너무 높았다는 것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문제가 나올 때 늘 새로운 내용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늘 똑같은 데서 내면 변별이 없으니까 나올 수밖에 없지만 올해는 그 비율이 좀 너무 많아서 비중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공부를 한 것에서 약간 새롭다고 느끼신 부분이 많았고 그것으로 이제 체감하는 난이도도 높았고 당황하셨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것이 이제 주는 뭐 메시지라면 올해는 굉장히 출제 영역이 좀 다양화되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양화되었지만 사실 그 내용이 굉장히 구석지고 지엽적이라기보다는 그동안은 좀 다루지 않았던 것까지 조금 이제 같이 건드려져서 문제로 이제 나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무튼 올해 문제의 특징이라고 좀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 좀 기출을 기반으로 늘 이제 공부하는 패턴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방법이 틀린 게 아닌데 잘못된 것이 아닌데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와서 좀 당황하시거나 힘드셨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서 조금 뭐 아쉽다는 생각을 들지만 어쨌든 지금 이 상황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상황이었고 제가 또 가채점을 해보니까 이런 와중에도 다들 문제 상황에 기반하여서 또 근접한 답을 쓰시는 대부분 또 다 잘 쓰셨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실수도 많이 하시고 다들 그건 이제 비슷한 상황들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항 유형을 또 보시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지금 보는 문제에서 이제 출제 영역, 내용에 대한 것이고요. 문항의 어떤 유형 같은 경우를 이제 보시면은 유형 같은 경우도 이것은 사실 올해 굉장히 뭐 새롭게 더 그렇게 된 것은 아닌데 문제 상황 그것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게 강조되는 그런 문제 유형들이 이제 더 많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론의 핵심을 적용해서 작성 조건, 여러분들이 문제를 이따가 다 보시겠지만 작성 조건에 맞추어서 답안 작성하는 것이 문항 하나하나마다 더욱 중요하게 이제 다뤄지는 것이고 특징은 작성 조건의 조건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주었어요. 그래서 사실 구체적으로 요구를 정확하게 해주는 건 사실 답을 쓸 때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애매모호하게 쓰라고 하는 것보다 이런 측면에서 이거를 고려해서 써라. 이거에 대해서 써라. 이렇게 명시를 해주면 훨씬 그거에 대해서 써야 되는 것이니까. 근데 아무튼 그런 조건을 명확하게 주면서 적용해야 되는 문제
들이 더 많이 강화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 적용해야 되는 그런 문제는 작년에도 그랬고요. 그 작년 점점 더 그런 적용하는 문항들이 많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뭐 유형이 너무 이상했다던가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없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출제하는 영역들이 좀 새로운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여러분들에게 힘든 점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또 말씀드리지만 시험을 보신 분들은 그냥 확인만 하시고 2차 대비에 완전히 올인을 하시기 바라고 이제 앞으로 내년 공부를 하실 분들, 새롭게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새롭게 이제 뭐 처음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이걸 보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올해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걸 참고하셔야 돼요. 이거도 이제 어쨌든 이거도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되는 기출 자료 중에 이제 하나가 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래서 무조건 암기만 해서 절대 잘 볼 수 있는 시험이 늘 아니었지만 점점 더 아니라는 거 알아두시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이해하면서 내가 숙지하고 인지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암기하고 그 내용을 적용해야 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더 강조되는 그런 시험이었다고 보시면 되겠고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답안 작성을 그에 맞게 하는 그런 기술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패턴으로 더 문제가 이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특징들이 있다는 거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지금부터 이제 간단한 문제는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이제 뭐 좀 이제 방향이나 이런 거 위주로 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문제를 얼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등은 첫 번째 기입형 8문제가 있죠. 이거는 이제 뭐 이거 다 읽어볼 필요는 없겠죠. 여러분들 다 풀어보신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는 이제 인권이랑 인권의 존중 그리고 여기는 사전적 의미 이거 그대로 네 사전 치면 사전에 검색하면 나오는 정의까지 이렇게 실어줬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 부분은 맥락을 보시고 이 안에 있는 맥락을 보시고 용어를 쓰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문제였고요. 그리고 이것은 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이제 참고해서 쓰시는 것이었죠. 그래서 아무튼 인권 다양성 이건 간단하게 확인하시면 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뭐 늘 나오는 그런 형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이제 교육과정 문제이죠. 그래서 교육과정 문제도 그대로 빈칸 뚫어서 그래서 교육과정은 암기하셔야 되는 거고 총론 진로와 직업 이런 것들 이제 여러분들 외우시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어쨌든 총론에서 뚫어놓은 거 그대로 한 가지씩 쓰시는 거 교과교실제랑 교과별 모임 현장연구 교과별 모임이랑 현장연구는 여기에서는 이제 둘 다 포함이 되는데 둘 중에 하나만 쓰셔도 되고 둘 다 쓰셔도 사실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것도 그대로 단순하게 보시는 거니까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요게 이제 어떤 용어의 표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질문을 또 많이 하시기도 하셨던 문제인데 이것은 요 말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 역동적 사정 또는 역동적 평가라고 이제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평가 계획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 있고 규준 참조 검사 이외의 다른 평가라고 하였어요. 그래서 이것이 있다. 이것은 정적 평가와는 달리 보통 정적 평가라고 하면 이 정적 평가와 달리라고 하였잖아요. 그래서 동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키워드가 뭐냐? 여기서부터 자극이나 촉진이 주어졌을 때 반응을 통해서 향상 정도를 본다. 이 부분이 이제 그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극이나 촉진을 주고 반응을 통해서 대안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평가의 과정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때 정적으로 한다는 건 무엇이냐면 그냥 이거에 대해서 평가를 하겠다. 그럼 학생이 반응을 하면 그 결과가 평가 결과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건 뭐냐면 평가를 한번 해보고요. 얘는 이런 부분에서 조금 도움을 주거나 피드백을 주면 조금 더 높은 성과를 보이겠다라고 해서 중간에 이제 뭔가 훈련을 하는 과정이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재평가를 하는 방식이에요. 그런 걸 우리가 평가의 어떤 영역에서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역동적으로 평가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특수교육 평가 강론서에서도 대안적 평가의 일부로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의사소통 장애랑 관련을 해서도 그 안에서 평가하는 방법의 대안적인 방법으로 나와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억에 들어가는 것은 역동적인 사정 또는 역동적인 평가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두 번째 들어가는 것은 이제 보시면은 근접 발달 영역을 이제 GPD를 알아보는 평가 방법으로 가능성과 강점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또한 과제를 하는 동안 적절한 피드백을 준다. 이게 다 역동적인 평가라는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해결하는지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습의 결과보다는 무엇? 이거는 그냥 맥락에 따라 보셔도 자연스럽게 과정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학습의 과정이라고만 써야 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뭐 과정이라고 쓰시면 되고 학습의 과정이라고 써도 괜찮습니다. 근데 어쨌든 과정이라는 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조한 특징이 있다. 그래서 요 문제는 평가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역동적 사정, 역동적 평가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과정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해설 자료에 보시면 역동적 평가에 대한 정의나 이런 거 참고로 실어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확인하실 분들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도 간단하게 보고 답만 보고 넘어갈게요. 네 번째 문제는 법 문제가 되겠고 법 문제가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오지만 이렇게 주체가 중요하죠. 그죠? 어떤 해당 법 조항에 대한 책임 주체가 누구냐 이런 걸 다 공부하실 테고. 그죠? 그래서 실수만 하지 않으시면 이런 문제들은 다 쓰실 수 있는 거. 그래서 기억이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아니라 특수교육운영위원회. 니은 같은 경우는 중학교 이상의 각급 학교회장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입형으로 나오는 문제들은 사실 평소에 늘 나오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평이하게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좀 전에 봤던 뭐 세 번째 문제, 역동적인 어떤 사정은 약간 새롭다고 느끼실 수 있는 주제이긴 했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문제가 되겠고요. 이것은 전환교육 문제입니다. 그래서, 고용의 모형을 쓰라고 했어요. 고용 모형의 명칭을 쓰라고 했죠. 그리고 이 니은이 의미하는 지원 방법을 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용에 해당하는 그런 고용 유형을 쓰시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문제를 보세요. 문제 보시면은 이 여러분들이 지금 요즘 문제는 밑줄이 있지만 물론 밑줄이 제일 중요하지만 밑줄에 대한 걸 쓰셔야 되겠지만 그 밑줄에 대한 어떤 의미를 보실 때 주변의 설명을 보시는 것도 이제 다 관련이 되는 것이고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은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작업장에서 인근 사업체 하청업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장애 학생들이고 교내에서는 특수학급에서 워크 액티비티를 실시하고 외부 실습을 하는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작업장에서 라고 했거든요. 여기까지 봤을 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작업장은 통합인가요? 통합된 상황이 아닌가요? 통합되지 않은 것이죠. 즉 분리된 상황인 거예요. 분리된 상황에서 작업을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고 그래서 뭐 여기까지만 보셔도 답은 여러분들이 보호고용 또는 보호작업장이라고 쓰셔도 됩니다. 그렇게 쓰실 수가 있는데 그냥 계속 읽어보시면 분리된 환경에서의 실습은 통합기회를 제한한다. 그대로 연결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분리된 환경에서 하는 것이라는 걸 또 보여주는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기억은 보호고용이라고 쓰시면 되는데 왜냐하면 고용의 유형이라고 했거든요. 고용 모형의 명칭이라고 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사실 고용의 명칭 같은 경우는 경쟁고용, 지원고용, 보호고용 이렇게 나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보호고용 안에서 또 나누기도 하지만 사실 여러 책에 보면 고용의 유형이라고 해서 보호작업장이라고 하는 책들이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하시라고 제가 그냥 일부 책에 하나만 실어드렸는데 해설에도 보시면 고용 유형이라고 하여서 비고용, 무보수, 보호작업장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보호고용이라고 하셔도 되고 보호작업장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이렇게 쭉 내려가서 보시면 유급 인력의 공식적인 지원에만 의존하는 것도 사회적인 통합을 방해할 수 있다. 교내에서는 비장애 또래를 통해 도움을 제공하고 그래서 비장애 또래라고 했기 때문에 일반 친구들이죠. 일반 친구들을 통해서 도움을 제공하고 외부에서는 직장 동료도 통합된 환경에서 동료들이겠죠. 도움을 활용하는 방법까지를 밑줄을 해놓고 이것이 의미하는 지원의 방법을 써라. 이것은 무슨 지원일까요? 교내에서 그냥 내 주변에 장애가 없는 비장애 또래들에게 도움을 받고 직장 가서는 동료들에게 도움을 받고 자연적인 지원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또 보시면 해설 2페이지에 보시면 자연적 지원의 정의가 나와 있죠. 예를 들어라고 해서 가족이나 직장 동료, 친구, 이웃들로부터 자연스러운 일과 내에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자연적 지원의 정의가 되겠고요. 이 내용은 자연적 지원. 그래서 이제 기입형은 정확하게 쓰셔야 되죠. 그러니까 그냥 답을 쓰실 때도 기억, 보호고용 또는 보호작업장, 니은, 자연적 지원 이렇게 쓰시는 문제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보시면 6번 같은 경우는 이제 다뤄지는 어떤 주제는 그러니까 지적장애 학생들에 대한 이런 특성을 쓰는 용어 특성에 대한 용어 쓰는 거 이런 것들은 늘 많이 나오던 그런 출제 영역이죠. 용어 자체는 이제 새롭게 쓰는 것이었지만 주제는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증후군 쓰는 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기억에 들어가는 내용을 파악하실 때는 물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자신의 과제 수행 능력을 믿고 있군요. 이것이 높다라고 하였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신규 교사가 얘기하는 것까지도 같이 보실 수가 있어요. 학생들은 주어진 과제를 성취하기 위해서 필요한 행동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다는 믿음. 과제를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성공적으로 스스로 할 수 있다는 믿음.
이거 자체가 뭐냐면 자기 효능감이죠. 이것이 있고 그러한 행동을 잘 수행한다면 원하는 성과를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얘가 뭐가 높으냐.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과제 수행 능력을 믿고 있다. 이것이 높은 학생이다. 자기 효능감이 높은 것이죠. 그래서 자기 효능감이 높으면 성공에 대해서 당연히 기대를 하게 될 것이고요. 전체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 여기는 자기 효능감을 이제 길러주도록 하는 것이고, 또 이어서 보시면 그 과제를 완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런 방법을 통해서 자기 효능감이 더욱 향상될 것이다. 그래서 자기 효능감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니은 같은 경우는 그대로, 그죠? XXY라는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성염색체 관련하여서 남성 호르몬 감소를 하여서 이런 문제가 있다. 클라인펠터 증후군이 되겠습니다. 그대로 쓰시는 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7번 문제가 제가 또 가채점을 해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좀 답을 쓰시기도 하셨고 한데, 사실 요건 이제 제가 이제 앞서서 이제 새로운 문제가 몇 문제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 문제 새롭다고 보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제 주제 자체는 뭐 학습장애이고요. 그 다음에 수학학습장애 늘 뭐 큰 주제로는 맞지만 요 내용들 자체가 이렇게 정확하게 이 부분이 세세하게 나온 것은 이제 좀 처음인 것 같아요. 답을 이렇게 쓰도록 한 것은. 자, 우선 보시면 다음은 이제 권교사가 1학년 수학학습장애 학생 G와 H의 문제풀이 과정 결과를 보고 분석한 것이다. 그래서 기억력에 해당하는 것을 쓰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런 102, 그 다음에 51, 48 중에 가장 큰 수를 제외한 두 수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보자 라고 하였는데, 학생이 이렇게 썼고, 이거에 대해서 수식 방향, 수정렬 복잡하다, 숫자를 잘못 기입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있고, 뭐냐면은 여기에 지금 48을 3으로 나누고요 16이라고 하였거든요. 근데 이걸 이쪽으로 옮겨 적으면서 17이라고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학생이 잘못 썼고, 지금 그냥 눈으로 딱 봐도 방향도 맞지 않고요, 정렬이 복잡하고 굉장히 이제 잘 구성을 해놓고 있지 못하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학생들의 지금 학생 G에 대해서 봤더니 중요한 정보를 선택하지 못하는 선택적 주의 집중력이 부족하다 라고 한 가지는 그냥 제시를 하였고요. 수식 방향 정렬이 복잡하고 수를 혼돈하여 기입하고 문제를 푸는 위치, 그래서 여기에서의 키워드가 뭐냐면 방향, 정렬, 그 다음에 수의 혼돈, 기입을 할 때 숫자를 그냥 인재적으로 혼돈한다는 게 아니라 그걸 잘못 기입했다는 것에 또 이제 중요한 점이 있고요. 중요한 점으로 이제 보셔야 되고, 문제를 푸는 위치, 그래서 정렬, 방향, 위치를 자주 잃어버리는 등의 이것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무엇이냐? 이건 시공간 능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통해서도 이제 유출을 하실 수도 있지만, 시공간 능력이라고 쓰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가채점을 해봤을 때는. 이제 뭐 제가 다 해본 건 아니고 이제 일부이긴 하지만요. 근데 아무튼 이 내용은 방향, 정렬, 위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려움을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수학에서는 수학에 필요한 그 능력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학습장애 강론서에 보면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 거기에 보면 그런 방향, 이제 뭐 수학적인 어떤 그런 성공적인 어떤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능력이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기억력도 있고 인지 능력도 있고 주의 집중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런 내용에 해당하는 건 시공간 능력, 그죠? 그래서 여기는 시공간 능력이라고 쓰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여기는 무엇이냐? 이것도 이제 많이들 질문을 하셨어요. 이런 말은 안 되느냐, 이런 표현은 안 되냐,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셨는데, 어쨌든 여기 보시면 계산을 해봅시다 라고 이렇게 했고요. 보시면은 스스로 수정을 했고, 총 시간이 지금 이만큼을 했다는 총 시간이 이렇게 한 1분 47초 이렇게 나와 있죠. 문제를 집중하여 풀었으나 시간이 오래 걸렸다. 그리고 곱셈 99, 여기서 이 이제 학생 H에 대한 것에 대한 주제는 무엇이냐면 곱셈 99예요. 곱셈 99가 이제 조금 더 상세하게 올해 문제로 나온 것이고요. 이것을 할 수 있음에도, 그러니까 곱셈 99는 하는데 이것이 부족하여서 셈의 유창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반복 누적된 연습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곱셈 구구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부족하여서 어디에 영향을 준다? 유창성에 영향을 준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여기 뭐 유창성이 부족했다고 쓰셨다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 이것이 부족해서 유창성에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유창성에 영향을 주는 것이지, 유창성이 부족해서 유창성에 영향을 준다,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유창성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느냐? 유창성에 영향을 주면서 반복 누적된 연습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죠. 반복 누적된 연습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은 이렇게 하면 그것이 길러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학생을 보시면
이 곱셈 구분할 수 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곱셈 구분은 그냥 물론 이게 지금 이제 곧 확인하겠지만 해설에도 다 이제 그 이론서에도 나와 있지만 이론을 보지 않더라도 곱셈을 할 수 있어요. 구구단에 대해서 뭔가 세문할 수 있는데 오래 걸리고 이렇게 오류를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곱셈 구구단은 이제 곱셈은 전부 다 구구단을 어떻게 하죠? 우리 다 외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외워지지 않았겠으니까 이런 기본적인 것에서 틀리고 오래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안 됐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정확하게 출처를 찾기 전에 또 봤을 때도 맥락에 따라 봤을 때도 자동화가 안 된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곱셈 구구를 할 수 있지만 암기가 부족하다. 이건 사실 또 맥락에 맞지가 않고 암기는 그냥 너무나 광범위한 내용이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수학 기술에서 뭔가 기본적인 어떤 셈들은 자동화가 되어야 그 다음 단계에서 그 기본적인 셈에 대한 어떤 시간을 오래 걸리지 않게 그것을 단축해서 그 다음 더 고차원적인 어떤 사고를 하도록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자동성, 자동화 이런 게 들어갈 수가 있겠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여기 보시면 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한 학생에 대한 내용인데 작업 기억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일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맥락에 따라 봤을 때 사실 이 말도 들어가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뭐냐면 인출. 그래서 우리가 그 학습자기 공부하실 때 덧셈의 그 전략 중에서 직접 인출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덧셈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전략 중에 하나로 설명이 되기도 하지만 직접 인출이 덧셈에서만 써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직접 인출이라는 개념 자체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자동화가 되도록 그냥 바로 전체 인출이 되는 걸 직접 인출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곱셈 구구를 할 수 있음에도 직접 인출이 부족해서 유창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반복 누적하면 직접 인출 향상될 수 있고 반복 누적하면 반복 누적 연습하면 자동화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 따라 1차적으로 가장 정확한 답은 자동성이나 자동화라고 보지만 직접 인출도 가능한 답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 따라서 이제 보셔야 되는 문제고 이거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해설해 보시면 2페이지부터 보세요. 2페이지에 제가 밑줄을 일부러 이제 해당되는 부분에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곱셈 개념 뭐 등등을 있고 다음 충분한 연습을 통해 보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야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한번 확인하시고 또 뒷페이지를 보시면은 곱셈 구구의 교수 3단계라고 하여서 3단계 보세요. 3단계에 제가 또 밑줄을 해놨죠. 2단계에서 곱셈 구구를 무엇할 수 있도록 자동화할 수 있도록 반복 누적 연습 기회를 제공한다. 나와 있죠. 이거는 그렇다고 이제 이런 문제를 보시면은 여기 똑같이 나와 있으니까 외워야 돼. 라고 공부하시기에는 너무나 그렇게 식으로 공부하시면은 물론 이제 외우고 본 것을 기억해서 쓰시면 좋지만 그렇죠. 그 전에 이 안에 들어가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곱셈 구구가 뭔지 수학에서 어떤 것들을 이제 훈련시키는지를 아시면 이제 이것을 꼭 외우지 않으셨더라도 쓰신 분들도 많으시고요.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런 근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거는 있으니까 참고를 하실 때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이제 무작정 이 부분에 나왔으니까 이 주변을 또 앞으로 이제 공부하실 분들이 그렇게 하실까봐 말씀을 드리는데 막 달달 외워야 돼.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마시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곱셈 구구가 뭔지 이래서 이게 키워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문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보신 분들은 약간 어렵다고 생각하신 문제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공간 그 다음에 자동성 이렇게 간단하게 알아두시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8번 마지막 기입형 문제는 기억은 깊고 느린 호흡 심상을 통해서 근육의 긴장을 감소시키는 거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이 학생은 인지행동 방법이라고 하여서 지금 퇴원 후에 복귀를 했는데 학교에서는 불안과 긴장이 심하다. 그래서 불안중재에 대한 것은 기출에 나왔었던 것이기도 하고요. 이 부분은 이완훈련이라고 쓰시면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니은에 보시면 이거도 많은 분들이 제가 또 가채점 해보니까 다양하게 많이 쓰셨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거는 지금 K가 무슨 상황이냐면 약을 복용하는 상황입니다. 그죠? 그래서 약을 복용해야 하는데 건강관리 측면에서 어떤 지원이 가능하냐. 약물 투여 담당자 지정을 포함해서 제반 사항을 논의하고 결정을 해야 된다. K가 정해진 시간에 약을 복용하는 것을 확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약물 복용에 따른 이것을 관찰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있을지 모르는 응급 상황에 대해서 요령을 이제 잘 숙지해야 되겠다라고 하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답은 뭐냐? 부작용입니다. 부작용.
가장 정확한 답은 부작용. 약물 복용에 따른 부작용. 이거는 뭐 자연스럽게 맥락에 따라 보아도 부작용이라는 말을 이제 보실 수가 있겠지만 건강관리, 지체장애 책의 건강관리 챕터에 보시면 약물 복용이랑 관련해서 교사가 유의할 사항에 부작용에 대해서 고려해야 된다는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부작용인데 많은 분들이 또 다양하게 쓰셨는데 뭐 학생 행동의 변화, 학생의 변화, 행동 변화 이런 식으로 썼는데 그것도 사실 여기에 넣어보면 말이 되거든요. 말이 되죠. 그리고 뭐 의미상 완전히 틀렸다고 사실 할 수는 없죠. 약물 복용에 따른 학생의 변화, 약물 복용에 따른 행동의 변화를 관찰하겠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학생의 변화는 좋은 변화도 있고 나쁜 변화도 있고 학생의 행동 변화도 좋은 행동 변화도 있고 나쁜 행동 변화도 있고 좀 이 약물 복용을 한다는 이 작은 주제 안에서 다루기에는 너무 포괄적인 의미를 갖는 용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것을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쓰셨다면 실제 채점을 할 때 그것을 감안해서 채점이 되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쓰는 것은 사실 정확한 답이 아니고 약물 복용에 따른 부작용. 약물 복용은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도 약물 복용하기 전에 부작용 고려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정확한 답은 부작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가채점 할 때도 행동 변화 이런 것들은 다 틀렸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어쨌든 많은 분들이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조금 고려가 될 수 있으나 제 생각에 이제 가장 정확한 답 하나를 써라. 그럼 부작용으로 쓰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서술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술형도 간단한 것은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고요. 좀 어려우셨다고 생각이 드는 것 위주로 설명을 드릴게요. 9번 문제가 다들 좀 이렇게 창체가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또 이제 뭐 총론에서는 다양하게 나왔었지만 창의적 체험 활동을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낸 적이 없었어서 아예 이거 어디 있는지도 몰랐다 이런 분들도 많으셨고요. 교육과정을 특히나 중등 특수이신 분들은 최대한 압축해서 이제 조금만 보고 가려고 하시다 보니까 그리고 그렇게 공부를 했어도 되는 그 기출 상황이었고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아무튼 이건 창의적 교육 체험 활동이라는 부분에서 목표에 근거해서 쓰시는 건데 많은 분들이 이제 정일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하실 분들은 3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이제 표 그대로 실어놨거든요. 그래서 창체에 대한 수업 그러니까 시수 편성을 하는 방법이 4가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일제, 격주제, 전일제, 집중제. 그래서 정일제의 의미는 여기 나와 있는 의미에 준하여서 그대로 약간의 이제 뭐 표현은 다를 수가 있어도 반드시 여기 들어가는 내용이 핵심적인 것에서는 벗어나지 않게 그대로 쓰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이제 기억에 들어가는 것은 사회적인 통합이죠. 그래서 성공적인 사회통합. 그래서 성공적인 사회통합을 쓰시고 니은은 정일제이고 동아리 활동 수업을 매달 첫째 주, 셋째 주에 2시간씩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의 핵심은 여러분들이 이걸 많은 분들이 블록타임제를 쓰셨던데 여기에서 쓰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핵심은 매달 첫째 주와 셋째 주에 한다는 거예요. 매주 하는 게 아니죠. 첫째 주와 셋째 주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격주제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창의적 체험 활동에 들어가는 시수 편성 방법 이기 때문에 이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표에 나와 있는 4가지 중에 하나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블록타임제는 그냥 시간을 2시간씩 묶어서 하는 것을 말하는 거지 그것을 격주로 하든 매주로 하든 그것을 고려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답은 격주제로 쓰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격주제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이제 범교과 학습 주제는 이것과 창의적 체험활동 등의 교육 전반에 걸쳐서 한다라고 해서 미음에 들어가는 게 바로 뭐냐면 교과죠. 그죠? 그래서 교과와 창의적 체험 활동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미음을 활용하여 범교과 학습 주제를 다룰 수 있는 예를 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범교과 학습 주제의 예는 이 리을 안에 보시면 이 안에 들어가 있죠. 이 안에 있는 범교과 주제 예를 들면 여기에 보시면 환경 지속 가능 발전 교육, 그다음에 진로 교육, 안전 건강 교육, 그다음 민주 시민 교육, 다문화 교육 이게 전부 다 제시되어 있는 범교과 주제인데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그래서 총론에 보면 범교과 주제가 범교과 주제가 몇 가지가 나와 있냐면 10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10가지 중에서 여기에서 다른 걸 제외하고 교과와 나머지 5개의 주제를 연관지어서 예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교과를 하시든 무슨 주제를 하시든 겹치지만 않게 쓰시면 되는데 중요한 것 여기서 채점을 할 때는 교과를 제시했느냐 그리고 여기에 제시되지 않은 다른 범교과 주제를 정확하게 제시하였느냐 요것을 이제 보는 것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4페이지에 해설해 보시면은
박스 안에 범교과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범교과 주제 중에서 겹치지 않는 것 하나와 그 교과를 이 교과에서 다룰 수도 있다. 그런 식으로 예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해본 가채점으로 봤을 때는 이제 뭐 정일제는 이제 용어를 보시고 대략 이제 다들 많이 맞추신 것 같고, 그다음에 격주제, 블록타임제 좀 반반 정도 쓰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문제는 다들 좀 많은 분들이 새롭다고 생각하신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또 시험대로 나왔으니까 이걸 이제 앞으로는 또 고려를 해야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 10번 문제 같은 경우는 나와 있는 그 다루어진 시각장애에서 다루는 그 출제의 내용 자체는 생소한 것은 아니나 답을 쓰실 때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밑줄 친 기억에 해당하는 검사 유형을 써라. 요것을 이제 판단하실 때 여러분들 고려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학생은 지금 어떠냐면 지금 시각장애가 중도에 되었죠. 그리고 현재는 확대 자료를 활용하지만 시력이 점점 나빠질 예후가 있어서 점자 교육이 점차적으로 이제 필요할 것이라고 고려가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자료 요청을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 땡땡시의 시각장애 특성화 특수교육 지원센터에 요청할 사항으로 CCTV가 있고 점자 관련 내용이 있고 이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맥락을 보시면 시각장애인데 중도에 되었고 지금은 시력이 남아있지만 점자를 활용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인 거죠. 그래서 지금 학생에게 요청할 사항으로 교육적으로 요청을 한 특수교육 지원센터니까 그래서 그 내용의 맥락으로 봤을 때 읽기를 위한 시력검사, 그럼 이거는 어떤 검사를 얘기를 하는 것이냐, 검사의 유형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 내용은 시각장애 학생을 위한 여러 가지 교육적인 평가의 유형에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지능 검사도 있고 인지적인 검사, 그런 여러 가지 영역에 대한 검사 중에 이것은 무엇이냐면 읽기를 위한 것이니까 학습 매체 평가가 되는 것이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용어는 제가 답에도 간단하게 써놨지만 책에 따라 읽기 매체 평가라고 하기도 하고요. 문해 매체 평가라는 말도 간혹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매체에 대한 평가라는 게 보여지게 명칭을 쓰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를 잘 생각하셔서 쓰셔야 되는 건데 사실 니은 디귿 대각선법이랑 핸드 트레일링 같은 경우는 트레일링법을 말하는 것이고요. 얘네들은 시험에서 자주 보이는 것들입니다. 근데 답을 쓰실 때 어떻게 써야 되냐면 밑줄 친 니은과 디귿에서 학생이 취해야 할 자세를 순서대로 써라. 그러니까 순서대로 쓰라고 했으니까 답을 쓰실 때 니은 대각선법은 이렇게 한다. 트레일링은 이렇게 한다. 순서대로 쓰시면 되는데 단 우측 보행 상황이니까 우리가 우측에서 가는 것이죠. 우측 보행 상황일 때의 양팔 및 손의 위치, 손의 모양, 그리고 지팡이의 위치를 다 포함해서 서술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대각선법과 핸드 트레일링을 어떻게 활용한다고 했냐면 함께 활용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각선법도 사용을 하고 트레일링도 하면서 그것을 같이 하면서 우측 보행을 하는 상황을 써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써야 될까요? 지금 우측으로 가기 때문에 나의 어느 쪽에 벽이 있느냐? 오른쪽에 벽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손으로 트레일링을 해야 될까요? 오른손으로는 트레일링을 하고 왼손으로는 지팡이를 잡고 대각선법을 사용하도록 그 내용이 명확하게 보이게 쓰셔야 되는 거래요. 쓰셔야 되는 거고 그걸 쓰시면서 대각선법에서의 어떤 손의 위치, 손의 모양 이런 거 다 묘사해서 간단하게 쓰셔야 되는 것이죠. 트레일링도 마찬가지. 그래서 제가 이제 써드린 답에 이제 이건 다 이제 꼭 이거대로 쓰셔야 된다기보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예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은 요 부분이 좀 신경 쓰셔서 잘 쓰셔야 되는 문제였고 그래서 이것도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문제를 급히 파악하시느라 양손을 같이 쓴다는 걸 파악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고 바꿔서 쓰신 분들도 계시고 하세요. 근데 어쨌든 문제상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줬으므로 그에 맞춰서 쓰셔야 되는 문제였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점자가 나오는 건 중등은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죠. 저명을 주고 예를 주고 이런 식으로 써라. 그래서 그거는 그대로 이제 쓰시면 되고 점자는 사실 굉장히 기초적인 기본적인 수준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문제를 보시면은 이제 학생 특성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크립트 중재가 계속 좀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스크립트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학생 M의 특성에서 설명하고 있는 증후군이 한 번 정도 나오는데 이번에는 한 시험에 2번이 나왔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15번 염색체 쌍 중에서 누구로부터 물려받았느냐?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았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안젤만 증후군. 그러니까 이제 M 학생은 안젤만 증후군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고요.
이게 또 이제 새로운 내용 중에 하나죠. 갑자기 인지부화. 물론 인지부화라는 게 우리가 지적장애 학생 특성을 보거나 뭐 앞부분에서 인지주의적 접근에 대해서 또는 뭐 교육학 공부하시는 분들 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전공 문제에서 이걸 가지고 설명하라는 적은 없었는데 이게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기억의 이유를 보시면 학생이 상황 맥락을 이해하는 데 신경 쓰지 않도록 화자 간에 공유하는 상황 지식을 제공하는 상황으로 선정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는 이유를 인지부화 측면에서 한 가지를 쓰는데 여기도 또 단 목표 언어와 관련지어 써라. 그러니까 이 답의 핵심은 뭐냐? 학생이 어디에 집중해야 된다? 목표 언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되므로 상황까지 주지 않으면 학생의 인지 부화 측면에서 쓰라고 했으니까 학생이 목표 언어뿐만 아니라 상황에 대한 파악도 하게 되면 인지적으로 어떻게 될 수 있다고 쓰시면 될까요? 인지 부화 측면에서 학생의 인지가 과부하될 수 있으므로 학생이 목표 언어에만 집중하기가 어려워진다. 따라서 학습이 효과적이지 못하게 된다. 이런 방향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표현을 꼭 써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내용의 방향으로 쓰시면 되는 문제예요. 어쨌든 요 내용들이 이제 좀 새롭지만 그렇게 나왔고 그 다음 이제 의미관계나 이런 것들은 좀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쓰실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 자바라 분석 공부하셨거나 하시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쓰실 수 있는 것이고 니은에 들어가는 거 요거 그대로 의미관계 쓰시는 거죠. 제가 열래요. 행위자 행위, 그죠? 그 다음 디귿에 들어가는 것, 어디에 앉을까요에 대한 대답을 장소 행위, 그리고 질문에 대한 반응으로 이제 대답하는 것으로 써야 되는 것이니까, 어디에 앉을까요? 라고 했고, 장소 행위니까, 여기에 앉겠습니다. 앉아요. 저기에 앉아요. 앞에 앉아요. 창가에 앉아요. 다양하게 쓰셨더라고요. 어디든 장소에 대한 거 표시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쓰시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어쨌든 인지부화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잘 대처하셔서 쓰셨느냐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2번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12번에서 기억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 사회성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서 이것을 기르고 사회성을 형성한다 라고 하였고요. 이것은 사회성 기술을 사용해서 사회적 과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유지할 수 있는 종합적인 역량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건 거의 그대로 정의를 준 것이죠. 그래서 기억에 들어가는 말은 무엇인가요? 사회적 능력이라고 쓰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니은에 들어가는 것은 상황 맥락 중재라고 해서 패스트 전략을 예로 들었고 패스트 전략은 예전에 어떤 기출에서도 이제 다뤄진 그런 주제이긴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할 때 그것을 보고 그래도 항상 여러분들이 이런 단계를 쓰시거나 할 때는 앞뒤 단계의 맥락을 잘 보시고 쓴 용어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최대한 문제랑 잘 이제 연관되어 보이게 쓰시면 가장 답에 근접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문제가 뭔지 생각해보고 화내는 것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대안을 말하고 그다음 수행하는 거거든요. 대안들 중에서 우리가 대안을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할 수가 없죠.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가장 무엇을 최적의 대안을 여기에서 이제 선택하는 단계. 그대로 이제 쓰시는 거고 그 다음 이제 기억 니은은 다들 대부분 잘 쓰셨어요. 뭐 디귿도 대부분 다 잘 쓰셨습니다. 근데 어쨌든 디귿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 잘 생각을 하셔서 쓰셔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작성 방법에 보시면 괄호 안에 디귿에 들어갈 사회적 타당도를 높일 수 있는 평가라고 하였어요. 사회성을 평가하는 그래서 상황 맥락 중재의 효과를 평가한다는 건 학생이 얼마나 이제 이 중재를 통해서 사회성이 많이 길러졌는가라는 것을 보겠죠. 그죠? 그래서 사회성 평가에 대한 것인데 주제는 사회성 평가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사회적 타당도가 높은 게 있고 낮은 게 있죠. 그죠? 그래서 사회적 타당도가 가장 높은 건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어떤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학생을 가장 잘 아는 가까운 사람들이 늘 겪으면서 해주는 그런 얘기들 그게 가장 타당도가 높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학생을 보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타당도가 높은 편이고 인인적으로 역할놀이를 통해서 보는 건 타당도가 높고 가장 낮고 가장 낮은 게 바로 이런 표준화 검사를 통해서 사회성을 평가하는 게 가장 타당도가 낮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괄호 안에 디귿에 들어갈 다른 평가 방법으로서 그죠? 표준화 검사는 나와 있고 다른 방법인데 여기 나와 있는 것보다 사회적 타당도가 높은 것을 두 가지를 예를 들어서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에서 또 구체적으로 어떤 단서를 줬냐면 두 가지 평가 방법은 각각 무엇이 달라야 되느냐? 정보 제공자가 달라야 되고요. 평가 형태도 무엇인지를 각각을 또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타당도가 높은 것 아까 말씀드렸죠. 가장 높은 게 뭐가 있다고 했죠? 면담, 가까운 사람들.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쓰실 때 다른 정보 제공자라고 했으니까 뭐 첫째 예를 들어서 가까운
뭐 부모님과 보호자와 면담을 한다. 그래서 그 학생의 보호자로부터 학생에 대한 어떤 정보를 이제 면접을 통해서 듣도록 한 평가 형태니까. 또 하나는 또래들이 판단하는 거, 그죠? 그래서 또래를 정보 제공자로 이제 제시를 하시고 또래 지명이라던가 또래랑 관련된 또래 평가랑 관련된 그런 내용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성에 대한 어떤 정보를 얻는다. 그런 식으로 서술하시면 되는 거죠. 단 여기서 나와 있는 그런 조건들이 명확하게 보이게 명료하게 답을 쓰셔야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네, 그래서 주제는 그 주제, 사회성에 대한 주제로서 나왔던 것이고요. 자, 그 다음 많은 분들이 어렵고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셨고 또 굉장히 새로운 내용으로 나온 게 바로 또 13번이 되겠습니다. 바로 보시면은요, 학생의 어떤 특성은 그냥 보드게임이랑 라면 끓이기를 좋아한다는 것만 나와 있고요. 구어를 사용하지 않고 공동 관심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내용이 좀 새로운 게 나왔다고 해서 뭐 굉장히 중요하지 않고 지엽적인 게 나왔다 이럴 수는 없어요. 중요한 내용이나 굉장히 좀 새로운 것이 이제 큰 덩어리가 하나 나와버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어쨌든 공동 관심을 형성하도록 이렇게 이제 하려고 한다라는 걸 주고요. 여기 들어가는 기억 리을에 들어가는 예를 쓰고 이것을 다 연결 지어서 공동 관심의 유형도 쓰고 그 유형에 맞는 행동의 예시까지 쓰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문제를 파악하는 게 좀 힘드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문제였어요. 우선 보시면 EMT는 우리가 환경 중심 언어 중재죠. 강화된. 그래서 그 안에서 환경 구성을 하는 것은 학생의 어떤 특성, 선호도, 흥미, 요구 이런 것들을 고려하여서 학생이 먼저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도록 환경을 먼저 조성하는 것을 우리가 환경 구성 전략 또는 환경 조성 전략이라고 하고, 그 안에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라던가 도움 요청하기라던가 선택하도록 하기라던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불충분한 자료를 주는 것 이런 것들이 있죠. 여기에는 도움이랑 불충분한 자료라는 게 주어졌기 때문에 기억에 들어가는 얘는 보드게임을 하는데 도움이 필요하게끔 만드는 상황을 여기 예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 다만 뭐랑 구분이 돼야 되냐면 불충분한 자료가 주어져도 도움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겹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료를 안 줬다는 예시를 여기는 쓰시면 안 되고요. 자료는 다 줬어요. 보드게임에 필요한 어떤 뭐 도구들은 다 줬으나 도움이 필요한 거. 그래서 제가 예를 든 것은 뭐 설명 방법, 그러니까 게임 방법을 설명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라던가 보드게임 뭐 자료가 들어간 그런 통을 줬는데 그게 뭐 열리지 않는 상황을 만든다던가 이런 식으로 자료는 다 줬지만 뭔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무엇이든 쓰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예를 쓰시는 것이기 때문에 도움이랑 관련이 되면 다 채점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불충분한 자료를 주는 거는 라면 끓일 때 불충분한 자료라고 했으니까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뭘까요? 라면 끓일 때 뭐가 필요하냐. 그래서 라면, 뭐 면, 스프, 뭐 물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 중에서 무엇 하나를 주지 않는다는 걸 예로 쓰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예를 쓰시고요. 그 다음 더 여러분들이 고민이 많으셨던 부분이 바로 공동관심의 유형이 되겠어요. 이거는 사실 그 자폐 책에 보시면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책에 최근에 나온 책에 그래서 5페이지에 보시면 공동관심 기술의 정의라고 해서 공동관심의 유형으로 크게 두 가지가 나와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니은과 미음에 들어갈 수 있는 학생의 공동관심 유형의 명칭을 순서대로 쓰는데 여기서 또 뭐라고 했냐면 교사와 행동의 예를 이렇게 쭉 이제 순서대로 서술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각 유형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건 니은과 미음에 들어가는 공동관심 유형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것에 연결되게 그것에 해당하는 예를 여기다가 쓰시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단, 니은과 미음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는 공동관심의 유형은 교사와 학생의 행동 순서와 관련해서 순서와 관련해서 서로 다른 유형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유형이고 순서랑 관련이 됐다는 거니까 시간차가 있다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봤을 때에도 어쨌든 보시면 해설을 잠깐 보시면 공동관심 시작하기와 공동관심 반응하기가 크게 두 가지의 공동관심 유형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작하면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죠. 시작하는 것과 또 반응하는 것 시간차가 있고 순서에 따른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작하기, 반응하기 이렇게 니은은 시작하기 그 다음 미음은 반응하기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그 디귿과 비읍에 들어가는 얘는 기역, 니은, 디귿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얘는 얘가 쭉 연결이 돼야 되고 여기에 들어가는 얘는 쭉 연결이 돼야 되니까 디귿에 들어가는 얘는 보드게임이랑 관련이 되면서도 학생이 공동관심을 시작하기 위해서 보일 수 있는 예를 하나 쓰시면 되고 그 예는 이 표에 보시면 나와 있는 거 꼭 이 안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공동관심을 시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예를 쓰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리을, 미음, 비읍은 학생에게 불충분한 자료를 라면이랑 관련해서 준 상황을 그 공동관심 유형이랑 관련해서 예시를 쓰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상황을 복잡하게, 뭐 표는 간단한데 써야 되는 것들을 좀 복잡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공동관심 유형에 대한 어떤 이게 시작하기랑 반응하기라는 것이 있구나라는 걸 바로 쉽게 아신 분들이 거의 많이 계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당연히 그러실 수 있고요. 저도 이 내용을 사실 중간에 심화 강론반 할 때 자폐책이 새로 나와서 그때 잠깐 다루고 그냥 크게 보고 넘어갑시다라고 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새로운 내용입니다. 새로운 내용이라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서 제가 가채점 해보니까 이거 정확하게 공동관심, 시작하기, 관심, 반응하기 쓰신 분들 없으세요. 그러니까 이건 또 다 비슷한 상황이고 하니까 어쨌든 주어진 상황에 예시를 쓰는 거고, 또 예를 쓰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 큰 방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또 채점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13번 푸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14번은 굉장히 기본적인 선에서 풀 수 있는 PBS,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나온 문제는 굉장히 기본적인 것이었죠. 그죠? 다만 중요한 것은 뭐냐, 교체 기술을 지금 뭐라고 했냐면 서술할 때 무슨 측면에서? 기능 측면에서 써야 되는 거니까, 이런 게 단서가 있으면요, 채점할 때 반드시 기능에 대한 언급을 명확하게 해주셔야 점수를 다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능 측면에서 쓰는 거니까 교체 기술은 뭐랑 기능이 동일하면서 문제 행동과 동일한 기능을 가지면서 바람직한 그런 대체 가능한 그런 기술들을 말하는 것이고, 괄호 안에 들어가는 것 대처 및 인딩 기술 그대로 뭐 쓰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디귿을 분석하는 방법과 리을에 대한 서술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디귿을 분석하는 방법은 수준, 이거는 시각적 분석 요소죠. 그대로 다 나온 것이고 기본적으로 쓰시면 되고, 수준은 수준을 이제 분석하는 방법을 쓸 때 키워드는 뭘까요? 수준은 자료점의 평균을 본다는 거, 그 내용이 꼭 들어가면 되고요. 리을의 방법을 기초선과 중재선의 자료점 비교 측면에서 쓰라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걸 써야 되는 게 뭐냐면 즉각성이니까, 이건 사실 정의 그대로 쓰는 것이기도 하죠. 그리고 여기서 이걸 꼭 쓰라고 했으니까 기초선 구간의 어떤 자료점? 마지막 자료점과 중재 구간의 중재선의 첫 번째 자료점을 비교하는 것이라는 내용이 꼭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14번은 또 제가 봤더니 다 거의 대부분 다 잘 쓰셨어요. 아무튼 A를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 다음 B로 바로 넘어가서요.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학습장애랑 관련을 해서 문제를 이렇게 줬는데, 우선 이 문제 작성 방법부터 간단히 보겠습니다. 어휘 지도를 위해서 기억을 할 때,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할 때 유념해서 지도할 내용을 이유 한 가지와 함께 쓰라고 했으니까 유념해야 될 점은 이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점이 있기 때문이다와 같이 그 내용이 들어가게 쓰셔야 되겠습니다. 얘는 뭐냐면 사전적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적 정의는 사전 보고 이제 공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념해야 해서 지도해야 되는 내용은, 예를 들면은 이거도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표현은 하실 수 있지만 의미는 뭐냐면, 사전은 표면적인 의미만 알려주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양한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것, 뭐 맥락을 고려해서 이해해야 된다는 그런 좀 더 심층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유념할 사항으로 쓰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설에도 보시면 제가 거기 표현되어 있는 것은, 답안으로 드린 것의 그 설명은 그 학습장애 책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간단하게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 것이다. 충분한 이해에는 한계가 있다는 걸 유념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고, 또는 해당 어휘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지도해야 된다. 이걸 유념할 점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유는 뭐냐? 이유는 사전적 정의의 어떤 한계점을 쓰시면 되겠죠. 사전적 정의는 예를 들어 표면적인 수준에서만 의미를 알려주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쓰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질문의 유형, 이런 게 또 이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어떤 주제로 다가갔고, 이런 내용이 또 상세하게 나온 게 처음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내용은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여기 들어가는 내용을 보시기 위해선 나머지를 같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나머지를 보시면 질문이라고 하긴 했지만 여기 나와 있는 용어는 추론적 이해라고 했고요. 여긴 또 평가적 이해라고 했어요. 추론적 이해, 평가적 이해. 그리고 이건 다 뭘 하는 상황이죠? 읽기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학습장애 김동일 교수님 책에 보면은 읽기의 어떤 그 내용 읽기랑 관련된 그런 단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기본 이론을 보실 때 보시기도 하는데 그냥 또 그냥 기초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쉽게 넘어가시기도 하는데, 아무튼 해설에 보시면 단어 이해,
그다음에 내용에 대한 문자적 이해. 내용에 대한 문자적 이해는 뭐 사실적인 이해라고, 내용에 대한 사실적인 이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추론적 이해, 평가적 이해 나와 있죠. 감상적 이해는 재밌었다, 슬펐다, 뭐 웃기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읽기에 대한 내용 이해는 이런 종류들이 있고, 이에 대한 질문 만들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추론적 이해, 평가적 이해 나와 있으므로 여기에서 니은에 들어가는 걸 뭘로 보고 하셔야 될까요? 니은에 해당하는 질문을 니은의 예시를 보고 이제 쓰라고 하였습니다. 니은의 예시. 존 씨는 무엇이 다 떨어지면 자기도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나요? 무엇이 다 떨어지면, 이건 책에서 준 내용일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그냥 사실적으로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답은 무엇이냐? 내용에 대한 문자적 이해 또는 사실적 이해, 이렇게 쓰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쓰셔야 되는 것이고요. 추론적 질문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예시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추론적 이해에 대한 질문의 예시. 사실 이 나뭇잎은 뱀원 할아버지가 존 씨를 위해서 그린 그림이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추론적인 이해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누가 나뭇잎을 그렸냐 이런 거 쓰시면 안 되죠. 사실적인 이해가 아니라, 여기에는 책에는 글자 그대로 나와 있지 않지만 한 번 더 사고를 해서 궁금해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 한 번 더 뭔가 더 이제 거슬러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뭐 왜 뱀원 할아버지가 나뭇잎을 왜 그렸을까, 뭐 이런 것들 쓰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은 읽기 이해랑 관련을 해서 나와 있는 그런 읽기 이해의 어떤 수준에 따른 질문에 대한 것이 주제이고요. 그에 따라 또 예시를 쓰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 다음 문제도 굉장히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정상화의 원리, 우리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거 자체를 막 이렇게 서술형 문제로 또는 뭐 논술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주지 않았었거든요. 그동안의 어떤 패턴에서는. 근데 어쨌든 뭐 주제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죠? 통합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해서 보실 수 있지만, 어쨌든 뭐 정상화 원리는 중요한데, 니은에 들어가는 말은 예전에 객관식 문제일 때 등장한 적이 있는 용어이기도 하고, 그동안 이렇게 우리가 학습장에 아예 통합교육이랑 관련을 해서 최근에 보는 그런 이론이나 이런 데서 자주 나오지 않는 것인데, 부분참의 원리를 볼 때도 그것들이 이제 좀 나왔어요. 그래서 아무튼 요것도 이제 기출 출제 영역이 되었으니 앞으로 공부하실 분들은 보셔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제 답을 확인해 보시면 기억이 중도 중복장애 학생 교육에 제공하는 시사점을 쓰라고 했습니다. 정상화의 원리가 중도 중복장애 학생에 제공하는 시사점을 어디에서 쓰라고 했냐, 또 구체적으로 줬거든요. 그래서 교육 환경, 그다음에 교육 내용 차원에서 한 가지씩 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답을 쓰실 때 정확하게 이거를 이제 반영하셔서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화의 원리의 의미가 뭐냐, 무엇을 하든 어디에 정상적으로, 최대한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치 또는 내용 전부 다 여기에서의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중도 중복장애 학생이라도 일반 학생과 최대한 어떤 환경은 유사한 환경, 일반 학생과 가장 통합이 되고 가장 정상적인 것에 가까운 유사한 환경에서 교육을 해야 된다는 점과, 교육 내용도 마찬가지, 중도 중복장애 학생도 일반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일반 학생들이 배우는 내용과 최대한 유사한, 최대한 가까운 내용을 가지고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점이다 라고 서술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문장의 예는 또 이제 답안으로 드린 거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니은에 들어가는 것, 니은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단서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것인데, 정상화의 원리에 기반해서 올펜스버거를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이번에 막 무슨 버거 하면서 많이 얘기를 하셨죠. 근데 우리 통합 강론책에 보면 올펜스버거가 어디에다 나오냐면 정상화의 원리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올펜스버거가 다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좀 더 확장을 해서 정상화의 원리에 기반해서 올펜스버거가 체계화한 것이고, 개인이 한 사회의 가치로운 구성원으로 인식되도록 하는 것을 중요하다는 것을 역설해 주는 것이다. 이런 점으로 봤을 때 사실 이거는 정해져 있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답을 다 아시겠지만 사회적 역할 강화라고 하는 개념을 그대로 설명을 해준 것이에요. 그래서 참고로 이것은 제가 이제 6페이지 해설 가장 마지막에 한 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표현은 이제 우리 통합교육 책이 아니라 장애인복지론, 사회복지론 책에 일부 이제 찾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이런 설명들이 있어서 그냥 이제 제가 덧붙여 놨습니다. 그래서 가치 있는 사회적 역할의 강화는 정상화 원리에 입각하여 올펜스버거에 의해 체계화되었다. 이런 설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회적 역할 강화 이론이라는 것이 있고, 그것을 하나의 용어로 설명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회적 역할 강화. 그래서 이거는 답을 예전 기출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보신 것을 좀 기억하시는 분들이 일부 쓰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것도 거의 대부분 좀 다른 어떤 관련되는 용어들을 많이 쓰셨어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교육과정에 그대로 진로 직업에서 이 부분에서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과에서.
사회과에서 이 부분이 나온 적이 없는데 사회과에서 자신의 삶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자율생활 역량을 강조한다라고 해서 여기에 사회과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나온 적이 없는데 이게 또 새로운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무튼 여기 들어가는 답은 자기 옹호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자기 옹호를 조금 이제 좀 추측을 해서 쓰신 분들은 요 앞 문장들 이런 것들을 보고 좀 추측을 해서 이제 나름 쓰셔서 맞게 쓰신 분들도 계시고 했었습니다. 아무튼 두 번째 문제가 좀 그렇게 새로운 내용과 함께 제시가 되었었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제, B의 3번 문제 보시면은 학생 G의 정보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기억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 보시면은 1차 언어를 수어로 하고 그 다음에 한국어를 2차 언어로 가르치는 이중언어 접근이다. 이중언어 접근하면 정말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농정체성입니다. 그래서 학생 G에 이것을 목표로 한다. 농정체성 또는 농정체성의 향상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여기가 이제 니은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도 근데 최근에 여러분들이 이제 새롭게 나온 청각장애 책에 보면 다 나와 있죠.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고. 그리고 수어의 특성은 사실 기출로 좀 계속 나왔었습니다. 몇 번. 그래서 이제 뭐 이건 아주 새롭다고는 할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이제 음성언어의 초분절음이라는 것도 많이 나왔잖아요. 음성언어의 초분절음이 하는 역할이 뭔가요? 뭐 어떤 그런 뭐 억양이라던가 톤이라던가 강세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담당해주는 부분이죠. 그래서 수어에서 그것을 하는 게 뭐냐? 바로 비수지, 그죠? 그래서 비수지 기호라고 쓰셔야 하고요.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여기 공간이 부족해서 작성 방법은 뺐는데 그것을 쓸 때 수어에서의 기능을 쓰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능은 또 책에 나와 있다면 아시겠지만 지금은 문법적인 기능을 한다라는 것이 명백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이제 저는 뭐 예전에 한번 자연수화가 나온 적이 있죠. 그래서 자연수화를 왜 낼까? 왜 자연수화는 내지 말아야 돼?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걸 좀 확인하고자 하는 시험이면 지문자를 내야지. 자연수화를 낸다는 건 앞으로 자연수화를 계속 공부하라는 것인지, 자연수화가 그때 한번 나오고 또 나오지 않겠지, 설마. 이렇게 나오는 건 좀, 타당한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였었는데 나왔네요. 그래서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교사, 선생님을 얘기를 하는 건데 글쎄요. 자연수화는 안 냈으면 좋겠는데 네, 아무튼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연수화도 뭐 사실 그렇다고 우리가 저번에 몇 년 전에 나왔었고 이번에 또 갑자기 나왔다고 자연수화를 막 온통 다 공부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하실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지문자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자연수화는 뭐 이제 뭐 여력이 되시거나 관심이 있으시면 그냥 아주 기본적인 선에서 그냥 기회가 되시면 조금씩 접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아무튼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4번 문제에서 일부가 첫 번째는 굉장히 쉬웠는데 두 번째 조건이 좀 어려웠어요. 기억과 니은은 발더듬 행동의 유형을 써라. 더듬는 단어를 말할 때, 근데 말할 때라는 말만 보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말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동의어로 아예 바꿔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리스타 교육을 하는데 커피 종류를 말할 때 눈을 깜빡거리거나 턱을 떠는 행동을 나타내는. 말할 때 눈을 깜빡거리거나 아래턱을 떠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억은 무슨 행동일까요? 여기에서 보시면 말, 더듬, 행동의 유형을 쓰고 특성을 순서대로 서술해라. 그러니까 기억은 무슨 회피 행동이고 회피 행동은 이런 뜻이다. 그 다음에 니은은 탈출 행동이고 탈출 행동은 이런 뜻이다. 그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이 약간 당황하시고 좀 새롭다고 또 느끼신 게 뭐냐면 디귿에서 미음에 나타난 말, 더듬, 행동의 특성을 심리 언어학적 요인 중에서 무슨 측면? 의문론적 측면.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의문론적 측면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심리 언어학적인 요인 중이라는 이 말 때문에 좀 다들 또 이건 어디에 뭐지? 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실 수 있고. 물론 교재에도 나와 있고 하지만 이걸 막 또 상세하게 심리 언어학 요인에 이게 있고 그렇게까지는 나온 적이 없고 그렇게 보지 않으셨을 거예요. 대부분. 그런데 또 답을 맞게 쓰신 분들을 보면 그래도 다행히 의문론적 측면이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그것에 기준을 두고 분석을 하셔서 대략 맞게 쓰신 분들도 일부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참고로 이것은 의사소통 강론서에도 보면 나오는데 7페이지에 보시면 해설에 유창성 장애의 요인에 보시면 땡땡땡 해서 두 번째 보세요. 심리 언어학적 요인이라고 나와 있죠. 심리 언어학적 요인.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의문, 형태, 구문, 화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언어의 구성에 대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표현을 이렇게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의문론적인 측면이라고 하면 의문론, 그러니까 음소를 가지고 음소적인 어떤 측면에서 이걸 분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음소나 운소. 근데 여긴 다 음소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부부부 바닷가, 치치 척추 전부 다 어디에서? 초성에서. 이런 게 다 의문론적인 얘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또 보시면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 보시면은 뭐 예를 들어서
바닷가 할 때 브, 척추할 때 츠, 이런 것들 보다가 또 여기도 보시면 포유를 할 때 프, 이거 전부 다 모음이 아니라 자음이죠. 자음에서 오류를 많이 보인다. 이런 걸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여기 보시면은 브, 그 다음에 츠, 프 이런 것을 봤을 때 폐쇄음이나 파찰음 이런 부분에서 많이 보인다. 이런 게 이론서에 보면은 심리 언어학적인 의문론적인 측면의 특성으로 나와 있기도 하고 그걸 외워서 쓰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예를 보고 그런 식으로 이제 의문론적으로 접근을 해서 분석을 하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도록 하는 것인데 주는 단서에서 이런 새로운 용어를 좀 써서 당황하실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문제는 의문론적 측면에서 지금 다 더듬고 있는 그런 평가 내용을 의문론적인 측면에서 분석하셔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5번 보시면 학생 D와 그 다음에 M으로 구분을 하여서 보시면 되겠고요. D 같은 경우는 D에서 이제 문제가 나온 건 OCR 의미 쓰는 거. OCR 의미 쓰는 거는 중요한 거 아시죠? 광학 문자 인식 시스템은 이제 이것을 스캔을 했을 때 이미지로 이제 인식을 하는 게 아니라 문자로 인식해서 그것을 편집할 수 있도록 그 정의를 그대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점자 정보 단말기의 어떤 기능을 쓰는 건데 주요 기능과 지금 부가 기능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기능에 문서 작성, 편집, 점자 출력 있고 비워져 있고 부가 기능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칫 이걸 못 보시고 이런 내용을 여기 또 쓰신 분들이 실수로 있으시기도 해서 굉장히 이제 아쉬웠어요. 근데 어쨌든 부가 기능 제외하고 주요 기능에서 얘네 제외하고 쓰셔야 되는 거예요. 점자 입력이라고 쓰신 분들도 이제 계신데 제가 보기에 문서 작성 및 편집을 하는 게 점자 입력을 하는 것이잖아요. 입력을 해서 이제 작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점자 입력이라고 쓰면은 좀 겹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기는 이제 봤을 때 뭐 다른 기능 여기 겹치지 않는 뭐 문서 관리라던가 파일 관리라던가 이런 것들 제가 이제 예로 써드린 것 중에서 하나 쓰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거 쓰시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또 고민이 많으셨던 부분이 여기 디귿에 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우리가 보는 기존에 보는 강론서에서 막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는 것들을 문제 상황으로 좀 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보시면 스위치에 대한 건데 독립적인 훈련이란 종속적인 훈련이 있는데 독립적으로 훈련을 하는 것에 있어서 배터리로 작동하는 그러니까 시간 독립적인 거예요. 시간 종속적. 시간 종속적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시간이랑 관련해서 훈련을 하는 것이고 시간 독립적인 건 시간 관련 없이 훈련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배터리로 작동하는 장난감 등을 이용해서 자극 반응 간에 이것을 익힌다. 그럼 이거는 여러분들이 맥락으로 봤을 때 이게 막 이 말이 막 되게 중요한 말이고 그러기보다 그에 앞서서 우리가 그냥 맥락으로 봤을 때 배터리로 작동하는 장난감 등을 이용해서 자극 반응이라고 하는 건 스위치를 훈련할 때 자극은 뭘까요? 자극은 내가 스위치를 건드리면 어떻게 반응을 해주느냐 이거거든요. 아, 내가 스위치를 누르면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극 반응관에 많은 분들이 어떤 답을 쓰셨냐면 인과관계를 많이 쓰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인과관계 사실 틀리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자극 반응 관계 간의 어떤 인과관계, 관계를 익히는 거거든요. 아, 내가 스위치 누르면 이렇게 되는구나. 근데 제가 이제 봤을 때 인과관계도 제가 봤을 때는 채점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를 낼 때는 또 이론적인 용어를 위주로 근간을 두고 그런 것에 이제 근거를 두고 이제 문제를 내죠. 그래서 스위치를 설명하는 특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특성들 중에 여러 가지 중에 뭐가 있냐면 피드백이 있습니다. 피드백.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피드백에 대해서만 제가 써놨는데요. 피드백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제 8페이지의 중간에 제가 피드백만 살짝 이제 써놨죠. 스위치를 조작했을 때 사용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해준다. 즉 내가 스위치 눌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피드백이 없다면 스위치를 정확히 조작했는지 또는 스위치 작용을 위해서 어떻게 동작을 조절했는지 알 수 없다. 내가 스위치를 눌렀을 때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걸 주는 게 피드백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에서는 결국은 내용 자체는 그런 피드백을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극 반응 간의 피드백을 익히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이제 가장 어떤 이론적인 용어로서 답이 될 수 있는 거는 피드백이라고 보고 이 맥락으로 봤을 때 의미상 인과관계라고 많은 분들이 쓰셨는데 그것도 답안 처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그렇게 보시고 제가 참고로 그냥 답안에는 제가 해설 자료에는 피드백만 써놨지만 그렇게 좀 처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고려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리을 모니터에
훑기 방식으로 제시된 항목을 선택하기 위해서 단일 스위치를 사용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작성 방법에 이제 보시면은 리을의 스위치를 활용한 선택 방법의 특징이라고 했거든요. 모니터의 훑기 방식으로 제시된 항목을 선택하기 위해서 단일 스위치를 사용한다. 훑기를 해주면 스위치를 사용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봤을 때 어떻게 훑기를 하는지 그런 기법까지 상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여기에서 말하는 작성 방법에 보시면 스위치를 활용한 선택 방법의 특징. 여기서 말하는 선택 방법은 간접 선택. 을 설명하라는 것이고요. 단 작성 방법에 보시면 학생 M의 특성을 연계한 설명, 학생 M을 상관하지 말고 뭐에 대해서 쓰라고 했냐면 일반 키보드나 마우스 항목 선택 방법과 비교해라. 여기서 말하는 일반 키보드나 마우스 항목 선택 방법은 무슨 선택인가요? 직접 선택이죠. 그러니까 간접 선택을 직접 선택이랑 비교해서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접 선택 방법 같은 경우는 더 많은 단계가 있기 때문에 속도는 어떤가요? 느리지만 더 신체적으로는 더 간단하게, 그죠? 더 간단한 운동만으로도 조작할 수 있다. 뭐 그런 내용들을 직접 선택이랑 비교해서 쓰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이런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뭐 훑기, 점자 정보 단말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친숙히 보는 것이지만 문제를 주는 상황들이 조금 단순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신경 써서 보셔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6번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6번은 지체장애 문제였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쓰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막 지엽적이거나 어렵거나 이거는 새롭지 않은 내용들이죠. 늘 중요한 내용들이긴 한데 이거도 답을 쓸 때 실수하지 않으셔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밑줄 친 기역에서 제시된 뇌성마비 유형 두 가지의 신체 운동 특성을 근긴장도 이상의 측면에서 각각 한 가지를 써라. 이 문제를 제가 가채점을 해보니까 많은 분들이 근긴장도의 특성만 쓰셨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제가 가채점 할 때는 저는 그냥 일단 틀렸다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근긴장도의 특성을 쓰라고 한 게 아니라 기억에 제시된 뇌성마비 유형 두 가지, 그러니까 경직형이랑 무정의 운동형 두 가지의 신체 운동 특성을 쓰는데 그것을 쓸 때 근긴장도 이상의 측면에서 각각 한 가지를 쓰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근긴장의 측면은 경직형 같은 경우는 근긴장도가 높죠. 그 다음에 무정의 운동형은 근긴장도가 굉장히 자주 바뀌잖아요. 그죠? 그런 점들을 쓰실 때 수시로 변한다. 그래서 그거 자체는 그냥 특성이고요. 그거에서의 신체 운동 특성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 경직형은 근긴장도가 높기 때문에 신체 움직임이 어떻죠? 둔하고 느리다. 이런 것들을 같이 써주셔야 운동 특성을 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정의 운동형은 수시로 근긴장도가 변하죠. 그래서 움직임이 어떤가요? 비자발적이고 뭔가 불수의적이고 이런 것들을 운동 특성으로 쓰시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을 다 연결해서 쓰셨는지를 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고 니은에 들어가는 건 추체로 그대로 이제 알고 계신 지식 쓰시는 거고요. 밑줄 친 디귿의 개념, 원시반사의 개념 쓰시는 거예요. 원시반사가 그동안은 원시반사 종류들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었지 이거 자체를 쓰라고 하진 않았었는데 요거에 대한 개념을 쓰도록 하고 그것이 이제 지속적으로 나타났을 때 문제점을 쓰는데 문제점을 쓸 때도 이 소실 이후에 나타나야 되는 아주 중요한 운동 발달 특성, 전형적인 운동 발달 특성에 비추어서 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원시반사의 어떤 의미는 사실 또 다양한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핵심 의미만 들어가면 돼요. 꼭 무슨 말을 쓰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아시겠죠? 그래서 원시반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출생하면서 어려서 태어나서부터 우리 몸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냥 가지고 있는 반사죠. 그런데 그게 일정 기간 이상이 지나면 소실이 되는 거예요. 그게 소실되면서 연결되는 게 바로 뭐냐면 여기서 사실 이거도 표현을 꼭 이 세 가지의 반응을 써야 된다. 이건 아니지만 의미를 알아두세요. 그래서 지속적인 원시반사의 문제점을 쓸 때 소실 이후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운동 발달 특성이라고 했거든요. 원래 이론적으로 봤을 때 이건 지체 중복장애 책에도 나와 있는 것인데 원시반사 소실 이후에 어떤 운동으로 이어지게 되냐면 정위, 보호, 평형 운동으로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게 소실되면서 발달이 되어가는 과정인 거죠. 그런데 지금 원시반사가 소실되지 않으면 그런 정위 반응이나 평형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나타나지 못하게 된다. 그런 방향으로 이제 쓰시면 되는데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여기에서 뭐 평형이나 보호나 뭐 평형이라는 용어를 꼭 써야 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전형적으로 이제 학생이 뭔가 뭐 움직임을 하고 균형을 잡고 등등등의 어떤 전형적인 운동을 하는 데에 있어서 문제가 생긴다는 식으로 그런 방향으로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첫 번째 문제 쓰실 때 잘 고려해서 빠짐없이 쓰시는 것, 두 번째 원시반사의 어떤 의미는 다양하게 쓰실 때 핵심 의미가 들어가게 쓰시고 전형적인 운동 발달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서술하시고 꼭 용어를 쓰지 않으시더라도 그렇게 설명하셔야 되는 문제였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 문제 서술형 마지막 문제가 되겠는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우선 기역에서 사용한 사건기록법의 유형. 그래서 기억을 보시면 수업 차시마다 주방 전열기 사진 5장을 3번씩 무작위 순서로 제시하여서 총 15번의 질문에 바르게 답하는 빈도를 한다. 여기가 핵심이죠? 그죠? 그래서 총 15번의 기회를 주고 거기에서 이제 학생이 하는 반응을 빈도를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나요? 통제 제시 또는 반응 기회.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 촉진의 형태가 바뀌는 용암체계. 그래서 여기서 촉진의 형태가 바뀌는 용암체계. 그러니까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도움 증가, 도움 감소, 최대 최소, 최소 최대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에 비해서 점진적인 시간 지연이 갖는 것의 특성을 쓰라고 했는데 이거는 문제가 약간 또 힌트를 일부 줬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냥 최대 최소, 최대 최소 최대라고 하지 않고 촉진의 형태가 바뀐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에 비해 시간 지연이 갖는 특성을 쓰라고 했으니까 주어진 대로 쓰시면 돼요. 촉진의 형태가 바뀌지 않고 시간 지연은 무엇이 바뀌는 거죠? 시간이 점진적으로 바뀌는 것이다. 이거는 또 그 양명희 교수님 책에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이기도 하죠. 그래서 요것은 비교해서 써야 된다는 게 또 핵심입니다. 그래서 시간 지연 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특성들이 물론 있지만 이것을 비교해서 얘네에 비해서 이렇다는 거니까 얘네는 이런 것에 비해서 얘는 이렇다 이렇게 써주셔야 되므로 여기에 초점을 두고 쓰셔야 되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는 PRT죠. 이건 매우 중요한 것이고 계속 최근에 초등 문제로도 나오고 계속 중요하게 다뤄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심축 반응 중에서 동기와 자기주도에 대해서 이제 예시를 쓰는 문제였어요. 그죠? 그래서 디귿과 리을은 동기에서 쓰는 것, 동기에 대해서 써야 되는데 학생이 할 수 있는 다른 활동 주는 것, 자연스러운 강화하는 것, 다양한 과제 준비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주어지는 것이니까 이미 이제 제시가 되었으니까 이것을 제외하고 쓰셔야 되죠. 그죠? 유의사항에서 제시된 방법을 제외한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디귿은 조리도구 인터넷을 통해서 조리도구 알아보기, 조리도구 관찰하기 활동을 준비해서 지도한다. 그래서 이걸 하는데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것에서 동기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 중에서 뭘 하도록 한다? 선택. 그래서 디귿은 선택하도록 한다는 게 키고요. 리을은 조리 도구의 용도를 묻는 질문이 있어요. 질문에 대해서 답하도록 하는데 여기서 동기를 향상시키려면 어떻게 한다? 뭐가 나와 있죠? 질문의 답이 틀렸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자체에 대해서 강화를 한다? 시조 자체에 대해서 강화를 한다. 그것을 이제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 미음은 교사가 가르칠 내용을 자기주도 반응 측면에서 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리 도구의 용도를 모를 때 학생이 할 수 있는 행동을 지도해라. 모를 때 뭐 하도록 한다? 스스로 질문하도록 한다. 다 나와 있는 내용들 그대로 예시로 쓰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건 순서대로 작성 방법에서 요구하는 거에 그대로 맞춰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서술형 쭉 보셨고요. 마지막으로 논술형 보시면 이번 논술형은 또 마지막 논술 문제이긴 했었습니다만 그동안 요구하는 조건이랑 또 좀 다른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문제를 다 보신 분들, 푸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큰 주제는 교수적 수정이었고요. 또 그 안에 세부적인 주제로 중요한 게 평가 조정 전략이었고요. 마지막 결론 쓸 때는 보편적 합수하기까지 써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이론적으로 접근해서 쓰도록 했고 이게 답이 열려 있느냐? 제가 봤을 때는 정해진 답들이에요. 제가 봤을 때 학생들에게 이제 뭐 어떤 측면에는 무슨 학생 쓰고 어떤 측면은 학생 비고 이런 게 좀 정해져 있어서 본론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학생을 좀 잘못 연결했으면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좀 감안을 해서 열린 답안으로 논리적이면은 뭐 맞다고 해주었을 수도 있으나 기본적으로 제가 문제를 분석했을 때는 그런 본론에 제시해야 되는 내용들이 어느 정도 결정이 다 되어 있는 채점 요소가 내용상으로 결정되어 있는 문제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문제 상황을 주고요. 지금 이제 바로 보시면 작성 방법을 보시면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으로 쓰도록 하였고요. 서론에는 통합교육 장면에서 교수적 수정의 필요성을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본론은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서 학생 A, B, C의 특성을 고려하여서 한 사례의 한 명의 학생을 반영해서 써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여러 가지 측면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집단화, 방법, 내용 측면이 있는데 학생 ABC를 한 곳에 이제 한 명씩 배치를 하라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니은의 예를 평가 수정, 평가 조정 전략의 예를 세 가지를 제시하는데 학생 A에게는 반응 형태, B에게는 제시 형태, C에게는 시간 조정. 그러니까 이 본론 안에 들어가는 건 굉장히 이론적, 정해진 이론에 기반하여서 쓰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 결론에서는 교수적 수정이 지닌 한계점을 쓰고 보편적 합성계가 주는 시사점을 써라. 그래서 기존에 나오던 논술 문제랑 뭐가 많이 달라진 것이냐면은
기존은 그냥 서론, 본론, 결론 형식 갖춰라. 그 다음 본론에 들어갈 내용만 줬어요. 그런데 이번 문제에서는 서론에 꼭 들어갈 내용을 제시했고 그 다음에 결론에 들어갈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론, 본론, 결론의 어떤 형식에서만 채점을 하는 게 아니라 서론에 들어가는 내용도 채점 요소로 1점. 그죠? 결론에는 두 가지 내용이 있어요. 2점. 이게 다 내용 요소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건 제가 해설에도 실어드린 거 그대로 그냥 띄워놓은 것인데요. 이제 배점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쓰셔야 되는 거예요. 논술을 쓰실 때는. 그래서 우선 논술이니까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에서 이 체계를 갖추었는지가 1점. 그리고 서론을 쓰실 때 서론에 다른 무슨 내용을 쓰셔도 되지만 어쨌든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교수적 수정의 필요성. 교수적 수정은 왜 필요하느냐? 장애가 있는 학생이 장애가 자신의 개별적인 특성에 맞게 통합학급 수업에서 수업에 어떤 참여를 위해서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필요성 있죠? 정의를 활용해서 필요성 쓰시면 돼요. 필요성 써야 된다. 필요성 안 쓰시면 1점, 감점이 1점. 서론에서 내용 1점. 본론은 6점입니다. 본론은 뭐냐면 아까 두 가지 내용이 있었거든요. 교수적 수정의 적용 사례. 집단화 방법 내용에 각각 학생 한 명씩을 대비를 해야 적용을 해야 되죠. 그래서 집단화는 여러분들이 학생의 특성을 보시면 학생 C를 보시면 많은 사람과 같이 있거나 한꺼번에 너무 많은 자극이 주어지는 상황에서 어려워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특성에 기반하여서 학생 C, 집단화. 방법은 학생 B가 되겠습니다. 학생 B는 다른 어떤 어려움은 없는데 청각장애가 있고 동영상 접근에 어려움이 있다. 방법으로 수정을 해주는 거예요. 교육 내용은 학생 A가 되겠습니다. A를 보시면은 시각적인 수행 능력의 변화가 심하다. 수행 능력의 변화가 심하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점에 기반하여서 여러분들이 그건 다 논술 쓰실 때 근거로 쓰셔야 되는 거고요. 저는 간단하게 결과만 이제 보여드리는 거죠. 이것에 기반을 해서 이 부분이 이제 3점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평가 수정의 예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반응 형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에 맞춰서 예를 쓰는지, 제시 형태에 맞게 쓰는지, 시간 조정에 맞게 쓰는지,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예시를 제외하고 겹치지 않게 쓰는지를 보고 채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점. 그래서 본론 6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에서 교수적 수정은 이렇게 한다. 그러나 교수적 수정은 어떻죠? 이미 일반 교육 과정이 만들어져 있고 거기에 접근을 시키는 것이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것이죠. 사후에 처리를 하는 것이다 보니 그런 면에서 이제 한계점을 쓰시고요. 보편적 설계는 시사점이 뭔가요? 보편적 설계는 다양한 학생의 다양성을 언제부터 고려한다? 사전에. 애초에 처음부터 고려함으로 이걸 연결해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두 가지 내용이 다 들어가서 2점이 되는 건데 연결해서 쓰시면 되죠. 교수적 수정은 사후에 이러이러함으로 이런 한계점이 있다. 그러나 보편적 설계는 이렇게 하는 것이어서 애초부터 고려를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교수적 수정을 할 필요 없이 접근하는 방식이라는 방향으로 논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이 들어가서 2점. 그래서 총 10점이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논술 문제가 이렇게 나오고 논술 문제는 뭐 아마 내년에 나오지 않겠지만 올해 문제는 또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제 요구를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신 시험을 제가 오늘 한 것은 정말 그냥 시험 보신 분들이 내가 푼 문제, 내가 답안을 쓴 것에 있어서 어떤 부분들이 조금 이제 맞고 어떤 것들이 이제 어떻게 썼어야 되느냐 이런 걸 그냥 확인하는 차원에서 정말 문항 하나하나를 그냥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는 것에 좀 초점을 두고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롭게 공부를 하시는, 처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기출문제를 보실 때 이렇게만 보시면 안 되고 훨씬 더 체계적으로 이론까지 정리하시면서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근데 어쨌든 네,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고 이 강의는 그렇게 간단하게 확인하는 그런 용도로만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설 자료를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이제 뭔가 궁금한 점이 있으셨거나 하시면 이제 확인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2018학년도 중등 특수 임용고사 시험 문제에 대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